자, 융합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철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그런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박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문 좀 어렵고 선생님 생각엔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문도 어렵고 이제 좀 국어적인 거랑도 연관성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좀 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박스 내용 한번 볼게요. 칸트는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구분하고 있다. 칸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느냐, 그러니까 서술어의 개념을 포함하느냐, 뭐 이 여부에 따라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경험과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인가의 여부로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대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을 다르게 한 이유는 이제 뒤에 본문에 보면 이 키워드들이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선천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 된 이러한 판단과 지식인 것 같지만 종합적인 것과 동시에 선천적인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걸 이제 학문적 지식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칸트는. 이것은 선천성이 갖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닐 뿐만이 아니라 종합성이 갖는 지식 확장성도 갖는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인 종합명제가 존재함을 보증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으로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주장하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출현하면서 이 칸트의 믿음은 즉 칸트가 말했던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러한 선천적인 그리고 종합 명제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보증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틀린 얘기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공리들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를 깨주는 게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러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철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 뭐 과학에서 우리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 아시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과 같은 과학 이론에도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의의까지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1문단부터 볼게요. 모든 학문적 지식은 판단의 형식을 취하는데 18세기 철학자인 칸트는 모든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석 판단이라는 건 뭐냐?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그쵸? 그래서 분석 판단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얘들아, 선생님 지금 분석 판단은 연두색으로 칠한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도 연두색으로 칠해줘. 선생님이 요 부분은 연두색으로 안 칠해놨네. 분석 판단의 개념입니다. 주어 개념이 서술어 개념을 포함한다. 이렇게 포함하는 판단을 분석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예시가 사용이 됐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하면은 주어 부분이 어디예요? 총각 은까지가 주어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이 부분 자체가 서술어 부분이잖아요. 누구는 무엇은 삐리리이다. 그쵸?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이 수어 부분, 결혼하지 않은 남자. 맞아요? 그럼 결국은 총각이라는 주어의 단어의 개념 안에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라는 이 서술어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총각하면은 꼭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총각이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이구나, 안 한 남자이구나, 그쵸?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분석 판단입니다. 주어 개념인 총각을 분석하면 수어 개념인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이 따라 나온다라는 건 이제 포함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분석 판단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의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 무슨 얘기냐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주로 막 경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다 따져가면서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총각이라는 개념과 미혼 남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총각, 미혼 남자 이런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이 판단이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경험이나 그러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총각의 정의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석 판단이라는 것은 주어 개념이 수로 개념을 이미 포함해서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험적인 확인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러나를 기점으로 이 뒤에는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종합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라는 이러한 문장에서처럼 주어 개념 안에 수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주어 개념의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판단을 종합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어가 뭐예요? 총각은 그쵸? 삐리리하다. 그럼 삐리리하다 이 서술어 부분에 키가 크다라는 그쵸? 지금 서술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국어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뭐 서술절을 아는 문장? 약간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랑 또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이거 자체로 한번 볼게요.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처럼 주어 개념 안에 수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있지 않아서 주어 개념의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판단을 종합 판단이라고 한다. 왜냐면 이 총각이라는 주어 안에 총각이면 다 키가 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라는 그 서술어의 개념이 총각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거 이게 이제 종합 판단인 겁니다. 총각의 개념은 키가 크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총각 중에 키가 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판단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분석 판단과는 다르게 종합 판단에서는 그 얘기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부분적으로 총각이 키가 클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총각은 그리고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는 거짓이긴 하지만 만약 참이라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이면은 뭐 당연히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참이면은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지식으로 우리가 킵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 판단이라는 거는 이제 분석 판단과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지식을 확장시켜 준다라는 그러한 특징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비교해 보면 분석 판단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니? 주어 개념이 수로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고 경험으로 확인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어 개념에 있는 것을 수로 개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지식을 준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종합 판단 같은 경우는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경험적으로 꼭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뭐 거짓이면 거짓인 거고 만약에 참이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이제 열어주는 확장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문단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와 같을 것 같아. 분석 판단, 종합 판단,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석 판단은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그래서 주어 부분에 이미 서술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 했을 때 이거는 뭐 키가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경험으로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진짜라고 참이라고 이제 판정이 나면은 그거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구분하는 1문단의 내용이었어요. 자, 2문단. 이번에 칸트는 이어서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구분을 합니다.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의 구분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구분과는 다르게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에 관한 지식과 관련이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은 선천적 지식과 누구에 대한 얘기야? 후천적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선천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다. 지금 선생님이 선천적 지식은 일부러 얘와 관련된 거는 주황색을 칠한 거예요.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으로 알 수가 있대요. 그럼 결국은 분석 판단과 선천적 지식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분석 판단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만 알면 된다. 그쵸? 이와 다르게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후천적으로만, 즉 사람들이 까마귀를 경험한 다음에 알 수 있는 이러한 후천적 지식, 그쵸? 감각 경험을 통해 까마귀가 사례별로 입증되어야만 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경험할 수 없고 설령 가능하고 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까마귀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거는 괜찮지만 아직 경험을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태어날 까마귀에 대해서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 모든 까마귀는 검다와 같은 후천적 지식으로는 결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쵸? 그래서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선천적 지식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후천적 지식과 지금 선천적 지식에 대한 얘기고, 선천적 지식은 분석 판단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내용은 무슨 얘기였어요? 위의 내용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 구분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구분과는 다르게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다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은 선천적과 후천적 지식의 구분은 이제 기준이 뭐예요? 경험과 관련이 있냐 없냐 했을 때 그쵸?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험과 관련이 없다 하면 선천적 지식인 거고 경험과 관련이 있다 하면 후천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구분은 아까 어땠어요? 주어 개념이 서술어의 개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였잖아. 그래서 만약에 포함을 하면 분석 판단이었고 포함을 하지 않으면 종합 판단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위에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의 구분은 이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구분과는 다르게 명제에 관한 지식, 즉 경험을 했냐 안 했냐, 경험과 관련이 있냐 없냐, 그걸 통해서 얻냐 못 얻냐 그 차이로서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 문단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의 이제 의미였습니다. 그걸 또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선천적 지식은 분석 판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후천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기에 보편성과 필연성이 없는, 그쵸? 얘는 약간 경험을 일단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종합 판단과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로 선천적 지식의 얘는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분석 판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앞에 그 서술어의 부분을 주어가 안고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천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식.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후천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게 보편성과는 필연성이 없는 거야. 보편성과 필연성은 없어요. 보편성도 없어요. 필연성도 없어요. 다만 이제 얘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지식으로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판단으로 치면은 이제 종합 판단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가 있니 없니? 뭐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종합판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분석과 종합을 나누는 기준과 그 다음에 후천과 선천을 나누는 기준은 달라. 하지만 종합판단 같은 경우는 아까 참인지 거짓인지 경험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판단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완전 직접적으로 얘가 얘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역시 이 선천적 지식이 분석 판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야. 오케이? 나누는 기준이 엄연히 다른 애들이지만 좀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제 짝을 지어보자 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 지식의 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 역시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3문단 한번 볼게요.
분석 판단은 분명히 선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총각이 결혼했는지 알기 위해 총각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까마귀는 검다처럼 오직 후천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진술이 종합적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 2S 이 부분까지가 분석 판단과 선천적이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2S 요 뒷부분부터 요 3S까지는 이제 후천적과 종합적이라는 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까 선생님이 앞에 표에서 미리 얘기를 해드렸죠.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진술들은 수로에 나타나는 것이 주어에서 언급된 것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나 칸트는 세 번째 범주, 즉 종합적이면서도 동시에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진술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끼리는 이렇게 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종합이랑 선천이 이렇게 짝이 될 수가 있냐? 지금 그 얘기야. 그치? 근데 칸트는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어떤 진술이 경험과 무관하게 옳은 것임에도 분석 판단과 달리 낱말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언어 바깥의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 칸트는 이것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뭘 통해서?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게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산문단은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인 지식, 이것을 알 수 있는 진술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칸트의 세 번째 이 주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는 이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구분했었고,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 언급했었고, 그리고 칸트가 또 세 번째로 얘기한 거는 이런 종합적인 것과 선천적인 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걸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온 앞에 산문단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아요.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선천적 지식, 분석 판단과 연관성이 있었죠. 분석과 후천은 불가능해. 그 다음, 이 후천적 지식과 종합 판단 관련이 있었죠. 근데 종합과 선천이? 바로 이거는 칸트는 가능하다고 본 거야.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뒤에서 그 얘기를 해줄 거야. 4문단. 칸트는 학문적 지식이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며, 아까 필연과 보편성을 가진 애가 누구였지? 선천적 지식이었잖아요. 이거여야 하며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는 건 누구였죠? 종합적 지식이었죠. 즉,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뭐가? 학문적 지식이 말이죠. 다시 말해 학문적 지식은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선천적인 종합 판단이 어떻게 그런 가능할 수가 있을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공리와 정리가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단 공리라는 게 거기 뒤에 설명이 나오기는 해요. 공리. 그 사용설명서 보면은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어 다른 명제의 전제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공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자명한 진리로 이미 진리로 인정이 되어서 다른 명제에 이미 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공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쵸? 그러면 정리는 뭘까? 선생님이 정리도 찾아볼게요. 이거는 안 나와있네. 정리. 그럼 공리랑 조금 뭐 비슷할 수는 있어. 정리는 이미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의미한대요. 다시 공리는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어 다른 명제의 전제가 되는 원리고, 정리는 이미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쵸? 어쨌든 얘네 둘 다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보았다. 그쵸?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봤대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공리와 정리가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칸트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가령 예를 들면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다. 뭐 이런 게 이제 명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명제는 확실히 종합적이래요. 왜냐하면 고듬이라는 개념은 양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다만 성질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듬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가장 짧은 거리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됐죠? 여기까지. 한편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라는 명제는 직관에 의해 절대적, 우리 생각에 의해 사유. 그러니까 직관은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직관.
감각의 작용으로 직접 그 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는 거. 그쵸? 뭐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관의 작용?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2번의 뜻을 보는 게 맞겠다.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 거치지 않고 그냥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직관인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라는 명제는 직관의 절대적 확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쵸? 다시 말해서 종이에 점을 찍고 선을 그려보는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도 전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의 절대적인 확실성이 보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직접적으로 그걸 보면 그게 절대적인 특징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하지 않고도 확실한, 그쵸? 그렇게 뭔가 선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이다. 그래서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인 종합명제가 존재함을 보증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가 왜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일 수 있는지를 이제 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런 선천적인 종합명제가 존재함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누구예요? 바로 칸트의 생각이죠. 이러한 칸트의 철학적 인식론은 철학과 과학 발전의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간,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문적 지식과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5문단.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이라는 믿음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으로 칸트가 선천적으로 보았던 명제들이 결국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서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직관의 절대적인 확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연적으로 경험에 의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확실한 그러한 명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 즉 모든 공리와 정리가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칸트는 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선천적이고 종합명제가 존재함을 증명했잖아. 근데 그걸 없는 얘기가 이제 엎어버리는 얘기가 나온 거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출현하면서 결국은 이제 선천적으로 보았던 명제들이 결국은 경험의 기반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쵸? 결국은 앞에서 칸트가 얘기했던 그러한 믿음이 확 깨져버리는 순간이죠. 기원전 350년경에 쓰인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는 5가지의 공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5번째 공리는 매우 복잡하지만 평행선 개념을 사용하여 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선 공리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이 2가지를 여기에 지금 실어놨어요. 직선 밖의 한 점에서 2점을 지나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동치인 또 하나의 공리가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공리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명제의 전제가 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게 공리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2가지가 다 이제 유클리드의 그 5가지 공리 중에 이제 평행선 개념을 사용한 그 2가지의 공리를 꼽은 건데 평행선 공리를 검증하려면 두 직선을 무제한 늘려야 해요. 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러한 공리들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선천적으로 보았던 명제들이 결국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직관의 절대적 확실성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쵸? 아까 왜냐면 직관의 절대적 확실성이 보장되는 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주장하는 거였잖아. 근데 결국은 이러한 명제들이 결국은 경험에 기반한다라고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의거해서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클리드에서의 이러한 공리 중에 평행선 개념을 사용한 공리 이런 2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평행선 공리를 검증하려면 이제 무제한 늘려야 돼.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러한 공리들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제 이러한 명제들이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밝힌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문란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앞서서 칸트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자, 6문단 볼게요.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며 인간은 그러한 평면 위에서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쵸? 후에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유클리드 기하학, 그쵸? 선생님이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이랑 앞에 나온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색깔을 조금 달리 했어. 그래서 요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을 다루고 있었다. 그치? 이제 그렇다면 지구를 완전한 구라고 둥근둥근 구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구면에 적합한 기하학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구면 위에서의 직선은 그럼 무엇일까?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구의 면 위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이 대원을 그렸을 때 두 점 간의 최단거리는 대원의 일부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의 두 점 간의 최단거리, 대원을 이루는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대원의 일부를 구면의 측지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답변은 이 대원을 직선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조금 키워드들은 체크를 한 거예요. 따라서 구면에서의 직선은 구면에서의 직선은 한마디로 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직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유한한 길이를 갖는다. 유한한 길이, 즉 대원의 둘레. 그쵸? 그 유한한 길이를 갖는다. 또한 두 점 사이 최단거리를 구면거리라고 하는데 구면거리는 두 점을 잇는 측지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 뭐 여기에서 뭐라고 딱 말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지면에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을 읽는 거야. 이에 따르면 모든 경선과 적도를 통과하는 위선은 그 자체가 대원이므로 직선이래요. 경선. 얘들아 이거 경선도 선생님 연두색 칠해놔? 경선이 내가 경선 위선 이게 뭔지 보려고. 얘들아 경선이 이제 세로축인 거죠. 이 선. 그쵸? 위선은 뭐인 거야? 이거 가로선. 그쵸? 요게 위선인 거죠? 그러면 경선과 적도를 통과하는 적도가 여기죠? 경선과 적도를 통과하는 위선은 그 자체가 대원이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볼 수 있대요. 이러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구면 위에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북극에서 적도로 내려오는 경선 두 개와 그쵸? 세로축 라인 이 경선 두 개와 그 둘을 연결하는 적도상의 선분 이 선분을 취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대. 그치?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쵸? 이 그림과는 크게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이 그림은 그냥 위선과 경선 이거 보여주려고 그냥 따는 거예요. 그쵸?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치? 그러면 보세요. 이 경선 두 개랑 지금 이 위선, 이 적도상의 선분을 취하면 뭐가 된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대. 그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이래? 180도보다도 크대요. 180도 이상이라는 거야. 따라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평행선 공리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지. 왜냐면 평행선 공리,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그 평행선 공리는 뭐였어요? 아까 앞에서 원투 중에 모든 아까 다시 볼까? 여기였잖아. 모든 이 두 번째 거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이 공리가 성립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봤을 때 유클리드의 기하학에서 얘기했던 공리는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구 표면에 그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180도에 가까워지지만 그 크기가 뭐할수록 커질수록 180도에서 벗어나게 된대요.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은 구면 위에서 성립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구면기하학이라고 부르고 한편 말 안짝 모양의 곡면에서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쌍곡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도 뭐야?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말한 그 공리와는 어때? 성립하지 않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구면기하학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타나면서 이제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그 공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설명했던 그 공리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7문단.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후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평평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휘어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공간에 대한 기초 이론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찾았어요.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앞에 본문 박스에서 나중에 상대성 이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잖아. 그치? 이처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은 철학에서의 인식론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과학의 발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마지막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영향, 의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칸트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칸트 철학을 엎어버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얘기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핵심 정리를 봐주시면은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칸트의 철학을 뭐 비판하거나 이런 글은 아닌 거예요. 그쵸? 자, 보시면 앞쪽에서 분석한다, 종합한다, 선천적 지식, 후천적 지식. 그쵸? 이거 다 칸트가 이제 구분을 지었던 거고, 더구나나, 그러면, 선천적인 것과 종합 판단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은 없을까? 뭐 이랬잖아. 그래서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공리와 정리는 선천적 종합 판단일 수 있다 하면서 이 선천적 종합 판단의 예로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즉 선천적 종합 판단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봤죠. 그러나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출현하면서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밥이 돼버렸어. 잡아먹혔어.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선천적 면제의 개념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또 차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해서 지문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빈칸 채워보시고 OX도 해보시고 문제풀이 하시면서 좀 이해 안 되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